안녕하세요. 세주TV 김주현입니다. 이번 영상은 추석을 앞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석 선물을 많이 주실 텐데요. 통계 자료를 보면은 상품권이나 현금을 선물로 가장 많이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비단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그러시지만 가족들 간의 관계에서도 현금을 주고받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금을 주고받을 때 자그마한 금액이 모이면 나중에 굉장히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가족 간의 용돈, 현금을 거래하실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오늘 영상에서 꼭 확인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연 누가 무심코 주는 상품권이나 현금이 우리 가족에게, 우리 친지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 세금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에 대한 고민 혹시 해보셨나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명절 때 지급하는 상품권이나 현금이 그렇게 고액은 아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정도 금액이야 내가 단순히 그냥 용돈식으로 주는 건데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겠어?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이제 세법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세법에서도 사회 통념상 금액이 크지 않으면 문제 삼지 않는데 우리가 주는 금액은 문제가 없어. 이 금액이라는 거는 굉장히 주관적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재산이 많은 분이라고 하면은 제가 주는 500만 원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느낄 수가 있는 부분이 있겠죠. 반면 그냥 보통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 친지분들, 부모님이나 자녀들한테 주는 용돈 10만 원, 20만 원도 야 이것도 여러 명이 되니까 좀 부담스러운데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기준이 세법적으로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세법의 문구로는 사회 통념상 적합한 금액, 사회 통념상 크지 않은 금액, 이런 되게 애매모호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사회 통념상 기준이 되는 금액이 얼마일까요? 그럼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럼 정확히 얼마인지를 정해주면 우리가 그거 안 할 거 아니야? 왜 자꾸 모호하게 해서 내가 걱정되게 만들어? 이렇게 질문을 주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국세청의 입장은 약간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 예를 들어서 야, 사회 통념상 문제되는 금액은 500만 원이야 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499만 9천 원을 이렇게 현금으로 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정확한 기준 금액을 정하는 것도 국세청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실제 명절 때 저희가 이렇게 용돈도 드리고 이게 현금으로 저희가 지급을 하는 경우들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저희한테 거래 기록이 남을까요? 안 남을까요? 일정 부분은 남을 수 있습니다. 어떤 거냐? 예를 들면 제가 저희 부모님 용돈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은행에서 출금을 해서 부모님께 드리면 직접 쓰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일정 부분 또 은행에 입금을 하실 거잖아요. 은퇴하신 부모님이 통장에 돈을 입금을 한다라고 하는 건 국세청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는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남들하고 돈 거래를 할 수 있는 거고 돈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는 개념은 가지고 있으니까요. 반면 우리의 계좌를 들여다보는 시점이 언제냐? 크게 두 가지라고 봐주시면 되거든요. 우리가 등기되는 재산을 구입할 때 이때 저희가 계좌를 한번 오픈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나중에 상속이라는 사건이 발생해서 상속세 조사를 할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금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경우에도 어쨌든 계좌에 일정 부분 남을 거예요. 그럴 때 꼭 확인하셔야 되는 건 그 돈을 어떠한 명목으로 주시는지를 비고란에 꼭 작성을 해두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비고란에 작성을 하시라고 하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손자 입학 축하금, 우리 손자 명절 용돈, 우리 부모님 병원비, 이런 식으로 계좌에 상세하게 기록을 해두시면 우리가 이 계좌를 다시 열어봤을 때 전혀 혼란스럽지가 않습니다. 내가 내 계좌를 봐도 이 돈을 내가 왜 나한테 입금됐지? 왜 출금됐지? 라는 생각을 아마 해보시지 않나요? 저는 하거든요. 가끔 통장을 보면서 왜 통장에 돈이 없지? 왜 이렇게 자꾸 나가지?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결국 이러한 비고란에 작성을 해두시는 것들이 우리가 국세청에 계좌를 제출해야 되는 시점이 생긴다라고 하면 그때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최고의 방어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현금이 용돈의 개념을 조금 벗어나는 금액이 조금 커지는 경우들도 생기시게 될 겁니다. 금액이 조금 커지시게 되면 보통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야, 금액을 좀 크게 내가 가족이랑 왔다 갔다 하면 이자도 줘야 되고 차용증도 써야 된다라고 하는데 어떠한 개념으로 이거를 써야 되는지 좀 막막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가족 간에 증여세 없이 차용할 수 있는 금액은 2억 1천만 원 정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이자율이 4.6%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연간 1,000만 원의 증여세가 비과세 되기 위해서는 2억 1,000만 원 정도를 차용을 하면은 연간 1,000만 원의 이자 비용이 발생하고 연간 1,000만 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차용할 때는 2억 1,000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차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이 4.6%의 이자율은 법으로 정해놓은 이자율입니다. 특수관계자 간의 금전 거래를 할 때는 4.6%의 이자율로 거래를 해라 라는 게 우리 세법에서 정해놓은 근거고요. 만약에 그러면 차용증을 작성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차용증은 2억 1,000만 원이 넘지 않아도 작성하셔도 돼요. 이 2억 1,000만 원에 대한 기준 때문에 2억 1,000만 원 미만은 나 차용증 작성 안 해도 되는데 나 그냥 내버려 둬야지 라고 간혹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실 수 있는 상황이면은 작성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간혹 금액 산정하실 때 이러신 분이 있으세요. 내가 필요한 금액이 예를 들면 10억이야. 근데 내가 연봉 5천만 원 받는 직장인이야. 내가 누군가한테 10억을 빌리는 게 가능할까요? 가능은 해요. 가능하죠. 뭐 담보가 있으면 가능하겠죠. 반면에 금액을 산정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건 향후에 내가 이거를 갚을 수 있는 여건이 돼야 국세청에서도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20년 동안 돈을 벌어서 하나도 안 써야 10억을 갚을 수 있는 거예요. 국세청에서 인정해줄까요? 차용했다라고 인정을 해주기는 어렵습니다. 내가 실제로 이 부채를 갚을 수 있는 금액만큼의 차용 금액을 쓰시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준의 금액에 상관없이 가족 간의 차용증을 작성을 하실 때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용증 써보셨나요? 은행하고 써보는 거 말고는 저는 개인 간에는 그렇게 많이 써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 개인 성향에 돈 거래하는 거를 좋아하지도 않다 보니까 아마 대다수의 분들이 누군가한테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쓰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 친한 사이에 아마 돈을 빌려주실 거잖아요. 이 친구가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나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앉아봐. 우리가 친구긴 하지만 돈 거래는 깔끔하게 해야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특히 이게 가족 간에는 더 만약에 제가 돈이 없어서 아버지 저 지금 돈이 필요하는데 이만저만해서 돈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갑자기 저희 아버지가 오케이 부자 간에도 차용증을 작성을 해야지 여기 도장 찍어 이러면 뭐 이해는 가지만 조금 속상할 것 같다라는 느낌은 들더라고요. 하지만 이러한 속상한 느낌은 다 잊어버리시고 차용증은 저희가 향후에 국세청에 제출을 해야 되는 필수 서류이기 때문에 꼭 그 시점에 작성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차용증을 작성을 하실 때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뭘 써야 되지? 금액은 정해져 있죠. 내가 필요한 금액을 빌리는 거니까 금액은 정해져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자율을 몇 프로로 해야 되지? 이자율 몇 프로로 해야 될 것 같으세요? 차용증이 없을 때는 제가 4.6%로 계산을 한다. 세법에서 정해놓은 이자율로 계산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저희가 차용증을 쓴다라고 하면 사회 통념상 통용되는 이자율을 그대로 쓰시면 돼요. 요즘 대출 이자율 얼마 정도시죠? 그래도 많이 예전보다는 나아져서 5, 6%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가족끼리 빌릴 때도 5, 6%면은 이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4%에서 5% 사이를 많이 작성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자율은 꼭 정해진 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이자율을 그대로 기입을 하시면 됩니다. 이자율은 이렇게 산정하시면 되고 이자 지급 시기를 언제로 할 거냐? 우리가 은행에서 돈 빌리면 보통 언제 한번 이자 지급하세요? 보통 한 달에 한번 이자 지급하라고 오죠. 일주일 전에 문자 한번 오고 막 이러잖아요. 귀하의 이자 지급일은 뭐 언제시고 꼭 계좌를 확인하시고 이런 문자가 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차용증을 써서 이자를 지급하는 시기를 산정할 때도 꼭 한 달에 한 번을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3개월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혹 내가 돈을 빌리는 기간이 단기간이다, 1년 미만이다 라고 하면은 꼭 이자를 지급을 안 하셔도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자 지급 시기도 금액의 경중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부분, 내가 차입하는 기간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차용증을 작성을 하실 때는 꼭 주의해서 작성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명절을 맞이해서 가족 간의 금전 거래를 하실 때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금액이 작을 때도 금액이 클 때도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기록을 남겨놓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 기록이 통장의 비고란의 기록이 될 수도 있고 차용증에 대한 부분이 될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기록을 놓치지 마셔서 향후에 절세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